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 그리고 일라디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많네요. 유튜브로 70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주 52시간제 유연화 이 문제 지금 주 92시간, 92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또 지금 당정과 대통령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엇박자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정 교수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연설에서도 개혁 이런 걸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이 직접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예. 이 중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연장 근로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대하면 일단 한 주간의 근로 시간은 40시간이 기본이죠. 예.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할 경우에는 12시간 한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주 52시간제가 되는 이게 거죠.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18년 이 내용이 도입된 이후에 일부 회사들이 야근 많이 하지 말라고 불 끈다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그랬죠. 겁니다. 그건 주 52시간이라는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번 내용의 핵심은 이런 연장 근로 시간을 지금 주 단위잖아요. 그렇죠. 노사 합의를 거치면 월 단위로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월 단위 안에서.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보통 4주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345주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2 곱하기 4가 아니라 12 곱하기 4.345에서 한 달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을 52.1시간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말하면 우리가 왜 너무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너무 바쁜 주에는 그 일주간은 연장 근로 많이 하고 그럼 그 다음 주는 안 쉬면 될 거 되지 아니냐. 않냐. 월 단위로 가냐겠다는 거예요. 월 총량을 계산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반발하는 내용은 이게 장시간 노동체제 때문에 주 52시간 도입이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진 건데 사실상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가는 거 아니냐이고요. 민주노총에서는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었고 92시간 노동까지도 지금 나오는 말은 원래 우리가 기본은 주 최대 52시간제였잖아요. 근데 이걸 월 단위로 하다 보면 어떤 주에 확 몰고 그 다음 주 쉰다 이런 개념이 됐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92시간까지 하는 거 되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몰면은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주 단위로 가려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월 단위로 가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일각의 주장입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그런 건 너무 극단적인 예고 11시간 연속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건데 11시간 연속 휴식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하나 지금 주 52시간제를 바꾸려는 유연하게 한다는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하나 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형식상에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이건 또 뭡니까? 고용노동부에서 23일 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 24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질문받는 도어 스태핑에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보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 다시 대통령이 그 다음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보니까 왜 이렇게 혼선이 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거고요. 이후에 다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한 것을 보면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큰 틀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고 다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은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그렇죠. 내용이고 또 네네. 예민한 사안인데 이렇게 번복되고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지적이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불가능하다. 정부 쪽에서는 92시간, 92시간의 노동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유연화하는 쪽으로의 논의 방향은 가는 것은 뭐 맞는 것 같고요. 두 분은 이번에 나온 브리핑 내용과 지금 뭐 약간의 혼선이 있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네요. 먼저 네. 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92시간 노동과 관련해서는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조금 이따 해주시겠지만 이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주에 뭐 연장 근로를 다 월 단위로 한다고 해도 네. 이제 92시간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69시간 정도 네. 한 주에 69시간 정도 이제 연장 근무까지 가능하게 가능하다.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산업별, 뭐 직군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산업 네.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근로 시간을 줄여온 이 그런 흐름이라는 예.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 과로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노동자들의 취약한 근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주 52시간을 어떻게 보면 투쟁을 통해서 이뤄낸 것인데 네. 이것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 발표를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뭐가 맞지 않는 듯한 혼선을 준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면에서는 본다면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 시간이 지금 한 1,58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간 노동 네. 시간이 1,582시간인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28시간입니다. 그러면 OECD의 평균보다도 한 400시간 정도 그러네. 이미 우리나라가 높네요. 더 네.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산업별 흐름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의 흐름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상 선진국이 이렇게 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럼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계를 보면 이렇게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통계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된 게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52시간을 하면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능률이 네. 오르지 않고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주 52시간을 도입하고 나서 여러 기관에서 그런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주 52시간으로 이제 근무 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갔다라는 통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산업에서는 산업군에 따라 네.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탄력 근로제라든지 아니면 선택 근로제 예. 이런 것들로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어오고 있고 기존의 노동계라든지 산업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으로까지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1년 만에 완벽히 뒤집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된 바 있었고요. 네, 그 이제 그랬죠. 노동시장 유연화가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 노동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사용자 측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그렇죠. 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면 어떨까 하는 좀 형식적으로 네. 아쉬움이 들고요. 내용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아마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만났을 때 이런 내용을 좀 들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뭐 콘텐츠 개발하는 분들 네. 딱딱
예정 시간에 안 끝나니까 어떤 때는 이제 집중해서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콘텐츠 개발 끝나면 쉬고 네. 뭐 이런 좀 의견들 일부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아 그렇구나 할 게 아니라 반대만 해봐야 됩니다. IT 업계에서 크런치 모드라는 말이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어떤 콘텐츠나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여겨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 관련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실제 현장에서 그렇죠.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오히려 게임업계도 확산하는 걸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한쪽의 입장만 좀 들은 안이 아닌가 좀 우려스러워서 노동계에 이런 우려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변호사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진짜 과로 사례거든요. 예. OECD와 비교해도 연 400시간이 더 그렇죠. 많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런 제도가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좀 귀담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로도 지금 과로사 얘기를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사회적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라는 형식도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에서 무엇을 그러면 좀 더 생각해야 될까? 어떤 점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될까? 지금 뭐 노동자의 건강권 얘기도 해 주셨고 또 사실은 그 안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정식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11시간 연속 휴식 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것도 조금 더 한번 정리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면 이제 밤 12시에 근로자가 퇴근을 해야 된다. 네. 그 일 때문에 그러면 다음 날 오전 11시에 출근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11시간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장시간 노동자들이 근로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걸 좀 막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도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될지 말지도 미정이라는 거예요. 아, 11시간 연속 휴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근로시간을 장기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가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공무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가 이미 일부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어요. 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고향이 부산인데 지금 뭐 서울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좀 일찍 출근해서 근무 그렇죠. 시간 채우고 네. 그다음 금요일에는 좀 일찍 교통편 이용할 수 있게 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잘 활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꾸 일부 사용주라든가 일부 근로자의 얘기만 듣고서 근로시간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있는 제도들을 좀 잘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주셨는데 조 변호사님께서 네,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게 일주일에 52시간이라고 딱 이렇게 법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일주일에 52시간이 넘어서까지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우리 법에서는 딱 일주일에 52시간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 때문에 지금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뭐 해외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서도 이런 업무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는 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걸 갑자기 확 풀어주게 돼버린다면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과로사라든지 노동자들이 또다시 그런 근무 환경에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뭐 52시간을 일하다가 그 11시간 노동 그 휴식을 네. 보장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한다고 쳐도 우리나라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 재해를 보면 과로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 과로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직전 11주의 평균보다 지금 발병하기 전에 일주일에 업무량의 30%가 증가를 하면 이거를 과로사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주 평균을 52시간씩 한 주에 52시간씩 네.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 한 주에 주에. 딱 69시간을 일한다라고 쳐도 이게 과로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으로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업무 시간을 늘렸을 때 노동자들의 건강에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과학적인 기술 분석을 통해서라도 노동 시간을 어떻게 유연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고 네. 그것이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내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과로사 그 통계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 더 있나요? 지금 기준, 인정 기준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시간으로만 돼 있는 것도 좀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과로사에 대한 인정 기준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 작업이 되어 있어야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자칫하면은 그 과로사 인정 기준에 이것이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아마 이 노동시간 경직 문제도 이걸 어기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유연화를 합법적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교수님이나 아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뭐 재택근무가 많아질 수도 있고 네. 과거와는 다른 노동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제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용노동부가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데 일방적으로 이거를 발표하는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혼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이나 이런 거 반발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사용자 측의 입장만 되지 노동계 입장에 반영되지 않다라는 불만도 저는 일부분 반영됐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영원히 불면적으로 맞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현장에서 우려가 되는 이런 문제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에 대한 안을 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극도의 혼란과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좀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예. 이렇게 시간당의 어떤 급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제 같이 이렇게 토탈로 해서 연장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급을 하지 않는 방안도 지금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논의가 되고 없어서 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나 건강권을 위해서 이런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또 제대로 해주고 있는가 건강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체액을 넣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공무원이 해임 처분이 됐는데 불복을 해서 소송을 냈다가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여성 직장의 동료의 텀블러에다가요 자신의 체액을 수차례 넣은 공무원이 이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불복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패소를 한 건데요. 네.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 여성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에 자신의 체액을 이제 화장실에서 넣거나 묻히는 행위를 6차례에 걸쳐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체액이라는 게 단순히 뭐 눈물, 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네. 어떤 성적 행위를 상상을 하시면은 이 체액에 대한 개념이 더 쉽게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네. 지금 이게 어떤 성적 행동을 했으니까 뭐 성범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텀블러라든지 생수병에 자신의 체액을 묻히는 행위는 지금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재물 손괴,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손괴한 행위다라고 처벌되고 이분도 형사처벌은 재물 손괴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되긴 했으나 재물 손괴다. 네,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공무원 측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해임 징계를 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임이 자신이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재물손괴, 어떻게 보면 재물손괴는 좀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임된 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이제 행정법원에다 제기를 한 건데요. 어쨌든 패소는 한 거네요. 법원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해임 처분을 했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제 다행스럽기는 한데 지금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게 성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그냥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재물손괴에 그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과 더불어 이 내용을 사건을. 이게 전문가들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강제추행이나 이런 게 적용을 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물건에 어떤 성적인 뭐 이런 것을 한 거나 이런 것은 과연 성적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 적용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좀 분석인 것으로 보여요. 네. 좀 제가 찾아봤더니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시끄러웠던 사건인데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여학생의 운동화에 이렇게 뭐 체액에 대한 걸 뿌려가지고 논란이 됐다거나 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도서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담요를 화장실로 가져가서 뭐 이렇게 체액을 묻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뭐 벌금형이라든가 재물손괴로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해 8월에 민주당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소유물 또는 주변 환경에서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깜짝 놀란 것이 의외로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났었고 2011년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3년 기준으로 44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중 40%가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보완이 좀 같이 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께서. 네,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행법상 강제추행이 되려면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을 추행하는 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뭐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뭐 신발, 담요 이런 건 신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물손괴로 지금 계속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법에서 법은 이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고 확장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로밖에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액을 사람을 향해서 뿌리는 행위 이런 사례들이 실제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의 등에다가 자신의 체액을 뿌리는 행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서도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폭행 협박을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서 그런 것들은 강제추행으로 인정을 하고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물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재물손괴 정도로밖에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라든지 법안 통과가 지금 쉽지 않고 계속 계류 중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상황들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법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